생소자연구소 화이팅!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는데요. 이 기술 개발을 갖다가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이 약한데 그런데 기술을 이제 서로 이제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 연구도 하려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팀의 연구실을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면 우리 일반 실험실처럼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기업들하고도 같이 기술도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기술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그것에서 기술도 이전하고 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하는데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서비스를 좀 제공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몇몇 우리 연구원분들이 지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장비 분석 장비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HPLC라는 분석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천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하는데 우리 홍민 연구원이 이제 이런 업무를 좀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어떤 장비가 어떤 실험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장비는 이제 천연물질 안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계로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대마 안에 칸나비노이드라는 비항정신성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석 장비를 갖다가 그 성분이 햄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육안으로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 뾰족한 이 피크라고 불리우는 이 물질들이 각각의 성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뾰족하라고 지금 마치 굉장히 좀 날카롭게 위로 좀 쏟았는데 이게 뾰족하게 많이 나오면 어떤 성분이 좀 많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물질인지를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조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네, 저희가 이제 대조 물질을 스탠다드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순도 99% 이상의 물질들을 구입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했을 때 같은 위치에 이 피크가 위치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료에 어떤 성분이 있다, 그걸 알고 싶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표준품을 가지고 봤을 때 같은 위치에 좀 나왔다. 맞습니다. 했을 때 이런 물질이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우리 바이오산업 특히 이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기업도 있고 식품 기업도 있고 제약 기업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산업화로 해서 제품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뭐 발효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출 공법들이 있는데 그런 공법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성분들이 많아지면 그 공법들이
공법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먹어서 좋았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얼마나만큼 있는지. 네. 아, 그러면 기업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뭐 동물 실험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장비로 좀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팀들이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연구원이 지금 이제 아마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이 원료가 저기에서 나온 어떤 원료가 어떤 세포에다가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포를 죽이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죽이는지 또 이렇기 때문에 암세포주 같은 거를 좀 실험을 가지고 보통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을 개발했을 때 세포에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물 실험, 개나 동물인 고양이나 이런 식물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람이 먹는 거라고 하면 우리 인체 실험을 해서 어떤 제품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능이 나왔으면 이게 과연 암세포주에서 실험관에서 어떤 세포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해서 세포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실험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무균 살균인데 이 안에는 좀 살균 소독이 잘 돼 있고 세포가 감염이 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구원이 아마 세포를 지금 키우기 위해서 세포가 먹고 자라는 그런 영양물을 지금 아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잠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님 잠깐 실험하는데 잠깐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어떤 실험을 좀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좀 하고 있는지 뭐 제가 봤을 때 뭐 빨갛게 생긴 것도 좀 있고 뭐 주스 같은 것도 좀 있는데 혹시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플레이트라는 곳에 세포를 지금 배양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세포는 미백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세포인데 얼마나 이제 어떤 물질을 처리하면 이게 이제 까맣게 변하는데 그 까만 거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백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포를 지금 배양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세포를 이제 시딩을 해서 물질을 처리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요 플레이트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셀을 떨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게 세포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넣어서 이제 세포를 키우고 있었고 이제 키우는 와중에 세포에 이제 집을 좀 교체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세포가 저게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안에서 좀 자라는데 세포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네, 자라는 맞습니다. 애라 어느 정도 세포가 먹으면 저 영양분이 또 다른 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혹시 이 세포 미백 세포 같은 경우는 이 영양분을 우리가 먹는 그거를 혹시라도 뭐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갈아주네? 며칠 간격으로 갈아주네? 네, 보통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갈아주게 되어 있는데요. 세포의 이제 생장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반에서 이틀 사이 정도에서 지금 개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틀 전인 월요일에 개대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밥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밥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양분이 고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새로운 밥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혹시 뭐 나름대로 뭐 관찰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미백세포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에 의해서 좀 까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아줘야 될 때가 되면 이제 미디어 색이 저렇게 핑크색인데 조금 검정색이 섞인 색으로 좀 진한 빨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갈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현미경을 확인해서 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갈아주는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세포를 이제 저 바닥에서 자라면 우리가 세포가 자라려면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산소를 이렇게 마시는데 혹시 이 미백 세포라는 것은 뭐 산소를 좀 필요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길러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아, 이제 산소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제 인큐베이터라는 장치 안에서 세포들이 자라게 됩니다. 잠깐만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에 지금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스를 통해서 이 안에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습도와 온도와 CO2를 이용해서 이제 산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세포를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있습니다. 체온도 보통 37도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보통 우리 37도에서 하는데 이 세포 모든 세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도에서 자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온도에서 자라는 세포도 있긴 있나요? 네, 다른 온도에서 자라는 세포들도 있긴 한데 저희 지금 실험실에서 37도에서 자라는 세포들만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인큐베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육 환경을 하고 싶으면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CO2가 5%가 유지가 안 됐을 때는 이 세포가 자라나는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 미디어에 있는 그 미디어의 이제 pH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pH 환경이 CO2를 통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 CO2의 이런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pH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백 세포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실험을 하고 하면 나중에 연구 개발해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뭐 화장품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얼굴이 하얗게 되듯이 네. 하얘질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그거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네, 그 제품 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업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효능이 나면 이제 동물 실험, 뭐 안정성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좀 화장품 개발 쪽으로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미백 세포 가지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또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37도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더구나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먹고 또 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 하는 회사 쪽으로 해서 아마 제품을 개발하는데 저희 기술이 이런 게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이 세포가 이제 자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해가지고 이 세포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아니면 먹이가 되는 그 배지를 좀 갈아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대 현미경으로 이 세포가 그렇다고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걸 좀 케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란 세포들을 수시로 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두 연구원이 지금 여기 현미경을 보고 세포를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또 그러면 이 세포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잠깐 인터뷰를 좀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최다혜님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세포는 3T3L1이라는 비만 세포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포가 이렇게 비만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리피드 드롭이라고 이 지방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미경을 보면서 이 적절하게 잘 비만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네. 조금 조그만 점이라고 하셨는데 저게 리피드 드롭이라고. 지방구,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비만 세포를 가지고 네. 세포에다가
넣었을 때 이 세포 어떤 우리가 가지고 하는 물질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관찰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혹시 이렇게 지금 지방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비만 세포 이제 많이 키워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상태가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비만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상태도 되게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포 실험에서 혹시 저 지방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렇게 투명하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네네네. 보통 우리가 지방구가 좀 어느 정도까지 보통 실험할 때 커지나요? 이렇게? 보통 이제 4번 정도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8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처리를 하고 보면은 리피드 드롭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긴 한데요. 이제 리피드 드롭이 처음에는 작다가 이제 비만 시료를 계속 처리하면서 점점 커지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가 거의 이제 비만화가 거의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 세포에서는 저 지방구가 네. 투명하게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저 지방구가 네. 생긴 걸 보고 네. 근데 저런 지방구가 생기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일 내지 8일 정도가 네, 네, 소요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상당히 좀 다른 세포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저 지방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구를 이렇게 생길 수 있게끔 어떤 뭐 물질을 좀 처리하나요? 이제 비만화를 위해서는 이제 유도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제 MDI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덱사메타손, IBMX 그리고 인슐린 이렇게 3가지를 믹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서부터 비만 세포에 저렇게 비만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비만 세포에다가 일반 네. 세포에다가 네. 처리를 해서 네. MDI라는 그런 물질을 처리해서 저 지방구를 생기게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천연물 추출물을 갖다 처리를 했을 때 이 지방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네, 지방구가 생기는 정도가 좀 덜하면 이제 항비만의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만을 좀 억제하는.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비만이 더 유도되면 오히려 비만을 촉진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 연구는 이제 비만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백 관련돼서 화장품 쪽에 산업 쪽으로 좀 하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지금 이제 비만 세포를 가지고 요즘 현대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음식 문화든지 소비 패턴에 의해서 비만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연구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한다고 하면 우리 비만을 좀 예방하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산업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실험실을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데가 여기도 있지만 분석 장비가 요 옆에서 좀 실험을 좀 하기 때문에 요 옆으로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인터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분석연구실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험실에서는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해서 이제 유전자를 연구 개발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가 이렇게 있고 우리 한준희 과장님이 지금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연구 개발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보시면 이제 컴퓨터도 있고 요 옆에 이제 뭐 좀 굉장히 큰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실험을 목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준희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실험을 좀 하시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떠한 거를 좀 연구 개발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아까 봤던 세포 실험들 보고 오셨을 텐데 세포에다가 특정 천연물을 처리했을 때 이제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그러한 천연물들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유전자 수준에서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는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RNA를 증폭을 시켜서 그 유전자의 발현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함으로써 그 천연물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전자의 RNA를 증폭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전자 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보통 이제 유전 물질하면 저희는 DNA라는 것만 좀 알고 있는데, 지금 RNA라는 물질이 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야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RNA가 어떠한 유전자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들이 알고 있게 되는 세포 내에는 당연히 이제 유전자 암호화된 DNA라는 걸로 존재를 하고요. 그런 DNA가 항상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갖다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애들이 이제 RNA라고 보시면 되고, 그 RNA가 최종 이제 변형된 이제 단백질로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그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발현된 RNA 양을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처리한 천연물에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로서 RNA의 발현량을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전 물질이 이제 증폭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 유전자가 이제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증폭이 되려고 하면 좀 신기하게도 어떤 뭐 그냥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뭐 화학적인 처리, 어떤 효소를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자가 증폭이 돼서 그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지, 그럼 어떤 특정하게 뭐 이게 유전자를 증폭할 때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좀 있나요? 네네. 그 이제 필요한 조건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세포 증식이나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세포 내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조그만 튜브들이 많은 게 보이실 텐데, 이 튜브 하나에 우리 세포와 같은 조건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온과 같은 그러한 것들도 좀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PCR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이 여기 좀 집어넣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장비를 쓰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컴퓨터 화면 그래프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유전자가 만들어질 때 거기 사이에 들어가는 형광 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광 물질이 양이 증가를 하면 유전자 양이 많아졌다. 아니면은 그 형광의 양이 줄어들면 유전 물질 그 증폭된 DNA 양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본 장비가 이제 그 형광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런 작은 구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천연물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효소라는 걸 갖다가 넣어서 증폭을 한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계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효소를 대량으로 이제 증폭을 해서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나오는 거면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지금 굉장히 보면 다양한 색깔, 마치 빨주 노초 파란보에서 이제 무지개 색으로 이렇게 나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요게 잠깐만 좀 데모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PCR을 이 실험을 이제 기본적으로 PCR이라고 하는데, PCR에 필요한 그 효소들과 물질들 여기다 각 여기 튜브에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튜브를 올려주게 됩니다. 튜브를 올리고 문을 닫아주고요. 닫아주고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최종 2시간 이후에 반응이 완료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총 튜브가 9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개의 색깔 줄로 표현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Y축이 형광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은 반응 시간인데요. 그래서 반응 시간을 가져가면 갈수록 여기 보시면 형광의 세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유전자들이 형광 세기가 증가를 함으로써 유전자가 양이 많아졌구나.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겟하는 유전자가 없거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증폭되지 않았구나. 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 건 저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다양한 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96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이 먼저 이렇게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녀석도 이렇게 있고 이 뒤에 가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 곡선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뭐 유전자는 다 증폭해 보이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전자 발현을 비교를 하는 실험은 리얼타임 PCR 분석 방법 중에서 상대 정량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상대 정량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번 유전자와 2번 유전자 간의 그 발현되는 양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실험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반응 시간이 짧은데도 크게 증가하는 애가 있는가 한 반면에 반응 시간을 비교적 많이 줘야 증가하는 그러한 그 샘플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샘플이 당연히 그 발현 양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 시간을 같은 형광 세기로 줬을 때 반응 시간을 비교를 해서 정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상대 정량이라고 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자 발현 양까지 비교 분석하는 수치화할 수 있는 실험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가지 소재에서 유전자가 이제 발현하는 건 다 똑같지만 네. 어떠한 유전자는 또 많이 좀 발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유전자는 좀 늦게 발현이 되는 거 있다. 그렇지만 유전자 발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유전자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각각의 반응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양적인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그렇지만 그래서 천연물이라는 게 딱 0과 1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조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천연물은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또 어떤 천연물들은 좀 약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비교가 가능한 그런 실험 분석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에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제품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효과가 좀 덜하고 또는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효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능이 없는 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를 발현을 가지고 어떤 이런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실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밤새 참 잘 컸나 모르겠네. 오늘은 한번 예. 우리 기르고 있는 이 햄프가 좀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때 뿌리가 한번 저기 또 시즌 애들이 보이네. 다른 거에 네. 비해서 약간 좀 네, 굉장히 맞아요. 시들고 노란 잎이 나오네.
전에 뿌리가 한번 데미지를 좀 받았었는데 이 잘 자라는 녀석들은 굉장히 좀 하얀 색깔을 하얀색이고. 나는데 저렇게 잎이 좀 시들고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뿌리도 보니까 뭔가 좀 그 병해를 좀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데미지를 좀 받았고 그거 이런 거는 지금 뭐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는 거 봐서는 좀 있어요. 예. 예, 좀 보이네 보니까. 근데 이런 증상이 예. 이제 한 요 시기쯤, 그러니까는 여기 LED 등에 이제 닿을 때쯤 되면은 좀 시드는 개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걸까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달, 한 달 정도? 한 달 여기 옮겨와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자란 애들이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여기 채워지면 이제 개화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꽃이 예. 펴야 네네네. 되는데 아직 꽃이 피기 전이란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병든 거 이런 거 있으면 이걸 어떻게 뭐 약제를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은 뭐 이게 병의 충에 의한 게 아니고 생장 장애인 것 같아서 생장장애. 그거는 좀 원인을 좀 여러 가지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이쪽에서 또 보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굉장히 병든 게 지금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정도 이렇게 큰 걸까요? 사실 시기는 비슷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과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품종적인 차이. 같은 대마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품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원료로 필요로 지금 하려는 거는 잎하고 이제 꽃인데 아직 꽃은 피기 전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커야 이게 꽃이 필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꽃이 피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위에 LED 등이 있잖아요. 예, LED 등 꽃이 피기 위한 조건은 빛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빛을. 예, 줄여주면 이제 식물들은 인식을 하죠. 아 이제 꽃이 피어야 될 때가 왔구나. 예, 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개화 시기는 넘어가지 않았고요. 양쪽 다. 아직은 생장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뿌리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어이구 엄청 크네. 예, 크기도 크고 이렇게 지금 크는 거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자라고 네.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이쪽은 잘 크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어린 햄프들이 좀 자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네. 같은 품종으로서 좀 이제 계속 자라고 맞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죠? 네네. 이쪽은 같은 품종이고, 근데 이쪽은 이제 그 심은 시기가 달라서 차이 나는 거죠. 좀 그냥 시기적으로 좀 틀리고. 근데 이런 작은 친구들도 한 3주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 다 클 거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자라려면 물에서 자라지만 여기 보면 양액 들어가는 데는 네네. 이게 지금 일정한 시간 들어가면서 일정한 양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지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네. 그거 다 이제 자동 제어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양의 공급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산업적으로 의료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앞으로 좋은 원료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용 작물로서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우리 보통 꽃 같은 거 식물이나 이렇게 보면 암수하고 이제 수컷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암컷이 주로 이제 열매 맺고 꽃을 피는데 네네네. 혹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교배 수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컷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암인지 수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르고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피메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암꽃만 자라게 그 특징된 품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꽃은 전혀 안 자라고 암꽃만 자라서 저희가 필요한 암꽃만 얻을 수 있게 수확할 수 있게끔 개발된 품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보시면 품종은 되겠죠.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암꽃만을 하는데 그 암꽃이 말하자면 이제 잎하고 꽃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그 CBD 성분이 많으니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암꽃을만 해가지고 좀 기르는다 이렇게 네. 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품종이 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 개발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뭐 외래종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우리 한국형 어떤 그 품종일까요? 요거는 저희 과기부 사업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 수입한 종자를 가지고 서로 이제 교배를 시켜서 우리 좀 한국 기후에 좀 잘 자라고 그다음에 실내 스마트폰 시스템에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개발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품종 등록이 됐죠. 예. 저희가 2020년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춘천시에서 이제 대마라는 걸 갖다가 연구 개발해보자.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해서 2000년도에서부터 이제 춘천시에서 보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한 2년간 좀 연구 개발을 했고 그런 과정에 2021년도에 국가과학정보통신부에서 새로운 장목으로 해서 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해보자 해서 5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 중에 현재 3년 차로 좀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 진흥원이 이제 총괄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연구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우리 대마의 그 햄프인데 햄프가 우리가 보통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제약회사가 그 어린아이 간질 환자 쪽에 치료를 했는데 그게 좀 치료가 잘 돼서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분을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CBD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사질환이나 신경질환, 그 다음에 피부질환 이런 쪽에 굉장히 그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그 식약처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간질 환자 분들을 해서 외국에서 약을 사다가 좀 수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약 비용들이 굉장히 좀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늦었지만 우리 강원도가 좀 그 새로운 어떤 작물로서 좀 그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대마라는 작목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동이나 지금 저희 춘천 바이오산업진흥도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마 햄프의 연구 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안동 경북에 있는 안동하고 저희 강원도에 있는 춘천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좀 더 산업화를 좀 가야 되는데 이 산업화로 가기에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특정한 규제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성분들이 대마가 가지고 있는 CBD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CBD 성분이 주로 잎하고 이 꽃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잎하고 꽃 부위가 지금 쓸 수 없는 소재로 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야중에 합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또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걸 본 과제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이 품종은 우리 한국 기후에 맞게끔 개발을 했던 품종을 가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품종은 강원대학교 교수님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품종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특징이 뭐냐면 키가 좀 작고 그다음에 좀 그 병해충에 좀 강하고 그다음에 CBD라는 그런 좋은 성분이 잎하고 꽃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마약, 우리 햄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좀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각 성분을 일으키는 THC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우리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좀 규제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합법화된 나라는 이 THC라는 성분이 0.3%를 기준으로 있어서 0.3% 이하가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규제를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품종은 저희가 산업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CBD라는 성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THC 성분이 좀 거의 나오지 않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특별자치법으로 좀 되면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런 햄프라는 걸 갖다가 연구 개발해서 산업화해서 품종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 다른 지역 단체보다도 우리가 강원도가 새로운 그린바이오 소재로서 충분한 그런 효과 있는 소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이게 햄프를 연구 개발하면서 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햄프 관련돼서 저희가 길렀으면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원료 중에서 특히 이제 CBD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잎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나와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연구 개발하는 것은 우리 식약처에서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이라는 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등록을 해놓고 여긴 제한된 구역에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좋은 CBD라는 성분들이 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잎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 초인계 추출 장치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오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 대마 오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거는 씨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씨에서 추출한 오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잎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마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CBD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분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대마에서 좋다고 하는 성분이 알려져 있는 주요 성분인 CBD라는 성분을 갖다가 순수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리 정제 장치를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이런 가루로 나오는데 이제 약간의 그 미숫가루처럼 이런 색깔을 띠는데 요건 순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순수하게 좀 더 깨끗하게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순도 이렇게 보시면 99% 이상 나오는 건 순수하게 다른 성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CBD 성분이 99%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이렇게 오일 가지고 갖다 오일로 그렇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 천연물을 추출해 가지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의약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더 나가서는 일부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돈을 보고와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를 받아서 일부 이제 그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게 나온 그 원료를 가지고 추출한 걸 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50개 주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주를 빼고는 나머지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재배하고 유통하고 제조, 가공,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이 내용물은 없고 저희가 빈 병만 갖다 지금 전시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이제 의학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일부 이제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염증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쪽에 효능이 좋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늦었지만 연구 개발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을 좀 확보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의료적인 혜택을 좀 주면 그게 좀 좋은 이런 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햄프 시드를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이나 그 식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이 씨앗은 현재 우리가 연구 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온 열매는 아니지만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어 있는 이 씨앗을 구해다가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오일, 화장품 관련해서 오일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관련돼서 크림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에서도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에 분말 가루에다가 일부 햄프 오일을 씨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먹는 이 햄프바처럼 영양바에다가 일부 오일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화장품하고 식품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중에서도 많이 이제 차로도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맥주 관련된 것도 좀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대마가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 더 나가서 화장품만 아니라 식품, 더 나가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햄프 원료가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 좋은 그런 소재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있죠.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금방 어떤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품이 또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데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과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연구 개발하는 쪽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효과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좀 예산적인 문제가 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이제 곳에서 연구 개발했지만 여기는 실제적으로 산업화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를 먹고 사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연구소가 작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저희도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퇴직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특히 연구 개발을 해서 이 기술이 기업들한테 환원이 돼서 기업들이 어떤 산업화하는데 커다란 기여하는데 될 거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아마 저희가 없이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하는데 우리 바이오 분야 쪽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제 오랜 동안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고령화 인구가 늦고 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 기술이 또 급속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그 마음가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인가의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